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해외로 쫓겨난 재벌 막내딸의 곁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10년 후 정체가 드러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나는 재벌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돈, 집, 미래, 보호.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계셨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실 앞에 모인 가족들은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 누가 남고 누가 밀려날 것인지. 그 질문 속에서 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막내였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새어머니와 형제들은 나를 불편해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말은 회의에서 잘리지 않았고 내 의견은 애초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나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라는 걸. 해외로 나가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너한테도 집안에도. 그 말은 선택처럼 들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유학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그건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중하게 포장된 추방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잘 다녀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캐리어를 닫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집 안 어딘가에 있던 사람. 행사 때도 위기 때도 언제나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사람. 나는 그가 말을 걸어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직 그렇게 불러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유학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일하며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따라간다는 건 이 집을 떠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자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의무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존재가 단 한 명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완전히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표가 끊어졌고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형제들은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몸조심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집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집사가 자연스럽게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차가 움직이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가 왜 나를 따라왔는지, 왜 그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끝까지라는 말을 했는지. 그저 그날의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졌고 이 사람만이 내 곁에 남았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동안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날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나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숨을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났고 그 집을 떠났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공항을 벗어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공항 출구에 서 있었고 운전사는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 집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크고 조용했습니다. 겉보기엔 고급 주택이었지만 어딘가 숨이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창문은 넓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고 현관에는 필요 이상으로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예민해졌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함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학교는 명문이라고 소개받았지만 실제 수업은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출석만 하면 되는 강의, 토론도 없고 질문도 필요 없는 수업. 교수들은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관리 대상이라는 공지가 이미 내려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활비 역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려 할 때마다 승인 대기 메시지가 떴고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본가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학생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일정한 소음이 있었습니다. 환풍기 소리인지 기계음인지 모를 소리.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분명 어제까지 없던 작은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감시였습니다.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해졌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 말이, 표정이, 행동이 모두 기록되고 있는 건 아닐지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사람은 집사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마치 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불안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고 잠을 이루지 못한 밤에는 거실 불을 켜둔 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유학지가 아닙니다. 그 말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내가 느끼던 모든 불안이 확인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여기로 보낸 걸까요?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굳이 묻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이불을 덮어쓴 채 울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여기서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은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정해진 흐름 속에서 나온 말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나를 동정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이 시간의 끝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기보다는 관찰했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어딘가로 옮겨진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답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유학지가 아니었고 이 시간은 단순한 유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학교 행정이나 계약 문제에 개입할 때면 변호사처럼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보안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공간을 설계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 앉아있던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모든 걸 버렸을까? 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왜 본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따라왔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졌고 그가 조용히 차를 내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나는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추측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일정한 빗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본가에서 나와 함께 나온다는 건 당신 인생 전부를 내려놓는 선택이었잖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짧았습니다. 설명도 부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바로 되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묻지 말라는 기색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선택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나를 보호했지만 과잉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기다렸고 위험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개입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식적인 안부와 함께 생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 위치를 바꾸고 집안의 특정 공간을 피하라고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나는 오히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와 한 것일까? 왜 하필 나일까? 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으려 할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면, 혹시 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곳에 보내진 것이라면,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 없는 신뢰였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건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정체를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가 침묵할수록 이 모든 일의 끝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컸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는 한국에서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으로 온 뒤 한국에서 오는 연락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권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명목상 회장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모두 새어머니 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사회 구성도 바뀌었고 아버지 사람으로 불리던 임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이름이요.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빠졌습니다. 족보에서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족보에서 사라졌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안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있었던 적조차 없었던 사람처럼 정리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밀려났다는 사실에도, 나를 지워버린 그들의 결정에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집사가 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식이 왔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지웠대요. 아버지도 이제 아무 힘도 없대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고르자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말라니.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춘 뒤 숨겨진 겁니다. 그 말은 너무 뜻밖이어서 나는 당장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숨겨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사람은 이렇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감시도 통제도 하지 않죠. 아가씨는 지금 보이지 않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느껴온 모든 불안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에게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기업 구조, 지분 관계, 경영 용어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집사가 아니라 마치 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경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읽는 법, 보고서를 해석하는 법, 의사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했고, 틀리면 감정 없이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률, 금융, 계약 구조까지. 그가 꺼내는 자료들은 유학생이 배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비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분노 대신 결심을 했습니다. 울기만 하던 막내딸로 남지 않겠다고. 지워졌다면 다시 쓰면 된다고. 그리고 그 시작을 나는 이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겨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경영 자료를 읽었고 오후에는 숫자와 계약서를 들여다봤으며 밤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짚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막내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택지를 주었고 결정의 책임을 내가 지게 했습니다. 그 방식이 버거웠지만 나는 점점 울지 않게 되었고 대신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외출한 사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와 기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고 봉인 스티커는 이미 오래전에 뜯긴 상태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오래된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첫 번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한 장에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다른 장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도 달랐고 한글 표기조차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더 넘길수록 그 생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경력란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공백. 아무 설명도 없이 몇 년 단위로 뚝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불안과 의문이 그 봉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외투를 벗고 거실로 들어오자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봉투를 보는 순간 아주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놀라거나 당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마주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경력이 비어 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내가 괜한 걸 들춰낸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올 즈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면담이라도 시작하는 것처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청소나 행정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외부로 새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제가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묻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말 한마디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상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집사가 된 거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필요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정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들, 그가 지워왔던 것들, 그리고 그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길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느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지도. 그의 과거를 처음 마주한 그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학도 가족 간의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 정리되고 숨겨지고 준비되어 온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던 정리 담당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입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남긴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기만 하던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며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해는 버티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만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영이라는 세계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였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실패하게 두었고 실수하면 그 이유를 스스로 찾게 했습니다. 그 방식이 잔혹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며 나는 변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고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감정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뉴스를 볼 때도 이전처럼 분노로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했습니다. 그 집안의 구조, 지분의 흐름, 사람들의 위치, 그리고 권력의 방향을. 어느 날 그는 내 앞에 오래된 서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정리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본가와 관련된 기업, 이사회 구성, 계열사 간 거래 내역,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 자금 흐름까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판 위로 다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의 나였다면 그 말에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명령이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한 발 뒤에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들과 연결했고 보이지 않게 금융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몇몇 인물들과의 통화는 내가 듣지 못하게 따로 진행했습니다. 그가 가진 인맥이 단순한 집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밤 나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일을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 판의 실행자라는 사실을. 귀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년 전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떠났던 그날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나는 버려진 아이였고 지금의 나는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도망쳐왔다고 생각했던 곳, 감금되었다고 느꼈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배지가 아니라 준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 곁에는 여전히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행자였고 감춰진 카드였으며 그리고 이번 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간다고. 귀국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모두 정리돼 있었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굳은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즈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는 늘 그렇듯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고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아가씨를 지켜야 했는지, 왜 본가에서 저를 경계했는지,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집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장치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언젠가는 둘로 갈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내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유언장도 공개된 증여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한 가지를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쓰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개인 지시를 받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직함도 없었고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오직 한 명을 지키도록 설계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해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손 위에 있던 카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가에서는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움직인다는 건 회장님의 계획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왜 그가 항상 한 발 뒤에 있었는지, 왜 필요할 때만 정확히 개입했는지, 왜 본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불편해했는지. 그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처럼. 그럼에도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로 돌아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귀환은 또 다른 감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은 뭡니까?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시간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은 잔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문장으로 재정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귀국 이후부터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고 동시에 가장 냉정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도 계속해서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창밖이 밝아올 무렵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호받는 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계획 속 인물이 아니라 이 판의 당사자로 돌아가겠다고. 비행기 출발 몇 시간 전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가겠습니다.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공기의 무게부터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이었지만 10년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쫓기듯 떠나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바닥을 밟는 순간 발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가는데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걷자 그 시선들이 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동행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온 존재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의 존재가 인식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자세,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걸음. 그는 일부러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섰습니다. 늘 그래왔듯 그 위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가 쪽에서 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봐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서 그로 옮겨가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정말로 색이 빠지듯 굳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맞냐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본가 쪽 차량도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번호판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귀국은 이미 조용한 귀환이 아니었다는 걸. 차에 오르기 전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맞다는 신호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 길을 울면서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귀국을 반대했고, 누가 침묵했고, 누가 가장 먼저 반응했는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명단을 보며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아가씨,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봐야 할 날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동이었습니다.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자 전화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본가 쪽 번호였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몇 번 더 울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관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는 그들이 나를 찾는 쪽이었고 나는 선택하는 쪽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그는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의 움직임에는 숨김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보여주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7부에서 들었던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언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나보다 그에게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알아보고 싶지 않아 외면하는 사람. 그 모든 반응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판이 다시 열렸다는 걸. 그리고 이 판에서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길 수 없는 이름으로 움직이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국 땅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그날은 처음부터 조용히 끝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귀국 직후 열린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계열사 대표단 간담회였고 형식상으로는 나의 귀국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환영이 아니라 확인의 자리라는 걸. 사람들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 혼자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 빠르게 오가는 시선, 서로 눈치를 살피는 태도들.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보다 반걸음 뒤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위치가 더 이상 집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익숙한 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축하의 문장들. 그리고 문제의 순간은 의외로 담담하게 찾아왔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사라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를 보좌하는 사람이라는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정확한 직함과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은 눈에 띄게 술렁였습니다. 의자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다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본가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면서도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보아왔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차분했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시가 아니라 권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조와 절차 그리고 법적 권한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 그는 공식 조직 바깥에서 특정 사안에만 개입할 수 있는 독립 권한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고 가장 위험한 선택을 무효화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 그 설명이 이어질수록 행사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누군가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움직이도록 설정된 권한입니다. 그 말은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보호 대상은 처음부터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나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확인과 요청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했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결정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를 집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걸. 그는 숨겨진 인물이 아니었고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판 위에 올라온 권한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도 그를 부르는 호칭도.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온 막내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열리는 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린 그 순간 재벌가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막내딸이라는 호칭은 여전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나 무시는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내가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났다고 믿었던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건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그날 밤 본가에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밀어낼 수 없다는 걸. 그는 그날도 내 곁에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한 발 뒤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자리는 뒤가 아니라 옆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속에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본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려가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했고 우리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방의 공기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예전에는 내가 들어오면 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숨이 멈췄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물을 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방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해온 말들을 차분히 꺼냈습니다. 저는 제 몫을 찾으러 왔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새어머니는 끝내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시간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반박은 없었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의 교대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불빛을 보며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조용히 지켜왔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도 통쾌함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끝에서 스스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나 자신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